오늘 이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인지정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의 사회적 기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재한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새해가 돼서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연초부터 바쁘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관련돼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신청에 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요새 뭐 코로나도 계속 심화되고 있지만, 감기, 독감도 또 이제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금 겨울이라 또 독감에 많이 걸리시고 있는데 건강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요번에 좀 독감을 좀 피해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기가 조금 걸려있는 상태여서 교육 중간에 제가 기침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조금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교육은 일단은 저희가 제가 뭐 기침이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좀 영상을 게재를 하려고 해서 질의응답은 궁금하신 거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조금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마지막에 빼서 그렇게 좀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예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 기업 신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다양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조금 다루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가 뭔지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신청하실 때 어떤 요건들을 충족하셔야 되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신청 서류 어떻게 신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어떤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교육을 들어갔을 때 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만 해도 사실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일 텐데 이번 시간에는 모든 이제 다양한 수요가 있는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큰 맥락을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로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재정 지원 사업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적 기업을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해서 구성원 간의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표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묶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조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 네 번째로는 자활 기업 이렇게 네 가지 큰 카테고리가 묶여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볼 조직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파트를 자세히 다뤄볼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묶어서 사회적 경제를 활동을 하는 기업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제도도 설립이 되었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한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규정해 놨어요. 이제 뭐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노란색 포인트 된 게 좀 중요한 맥락이겠죠.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수단 보시면 목적은 우리가 이 조직 자체는 사회적 가치, 네, 우리가 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고용하거나 뭐 취약계층에게 교육 서비스, 뭐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주요 목적인 기업이면서 그 수단으로서는 당연히 이윤이 창출돼야 하면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이 되겠죠, 기업이. 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윤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범위는 어떤 섹터에 존재를 하느냐. 사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구분이 사실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전통적 비영리 기관 해가지고 뭐 NGO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 뭐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윤 창출을 하지 않는 그런 비영리 기관이 있고 맨 오른쪽 보시게 되면 전통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제 근로자의 뭐 급여나 이제 복지 그리고 이윤 창출 우리 기업 대표의 이윤 창출 우리 기업 근로자의 이윤 창출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에 대한 대표에 대한 기업의 이익 창출이 전통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크게 대기업으로 뭐 삼성이나 SK 등등 이런 대기업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경계가 조금 흐리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삼성이나 뭐 SK 이런 대기업 전통적인 대기업들도 요새는 뭐 SPC나 이런 사회적 가치나 사회 공헌 활동들을 기업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윤 창출도 하겠지만 그런 사회 공헌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 경계는 많이 흐려지고 있다. 어쨌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다 하면은 이 전통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과 이윤을 창출하는 전통적 기업의 중간에 포지션에 있다 해서 제도화해서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뭐 재정 지원도 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범위는 이렇게 중간 영역이 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넘어가서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어떤 역할을 우리 이제 실생활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뭐 다양한 소셜 미션이나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실 텐데요. 일단은 먼저 뭐 1번으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해서 우리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하시면 일자리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정무역과 같이 윤리적인 시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미션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현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현재 2007년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2007년부터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됐고 인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22년 작년도 12월까지가 마지막 차수여서 그렇게까지 83차에 걸쳐서 지금 총 4,222개소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폐업이나 도산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이제
3,534개소 정도 활동이 되고 있다라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점점 양적이나 질적으로 네, 확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회적 경제나 기업에 대해서 맥락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떤 요건들을 만족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연마다 조금씩 제도의 개정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체크해서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올해는 개정 사항이 어떻게 조금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인증은 신청하실 때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지, 네, 신청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인증 계획 공고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지를 해요. 네, 인증 공고는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라고 저 알고 있고, 네,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한 해 12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상시로 접수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상시 접수처는 3번에 보시면 이제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네, 여기에 우리 기업께서 대표님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서류들이나 그런 작성하실 것들을 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오프라인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온라인으로 통일되었으니 여기에 회원가입도 해보시고 먼저 조금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접수하시기 전에 이번 상담 및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신데 이렇게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사람과의상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교육도 지금 들어주시고 계시고 교육만 들었다고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사항들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거나 우리 서류 관련해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보시거나 이렇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사람과 세상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무래도 신청하실 때 조금 원활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저희 사람과 세상은 이제 어떤 조직이냐 하면 저희는 이제 뭐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이제 통합 지원 기관으로서 이제 한국 사회적 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 관련된 공공기관이고 저희는 이제 각 권역별로 중간 지원 조직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경기 권역에 어, 모든 경기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네, 신청이나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법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고 교육도 해드리고 네, 그래서 저희 기관이랑 좀 친해지시면 연락도 자주 해주시면 네, 아무래도 신청이나 신청 이후에 이제 뭐 인증을 받으시고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신청까지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데요. 4번 현장 실사는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하시기 전에 어, 현장 실사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현장 실사 때는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신청해서 접수받은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우리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나 그리고 현장에 방문해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로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에서 추구하고 목표로 설립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고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 실사가 이루어져서 이건 심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받아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장 실사에 참여하는 네, 담당자는 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담당자와
그리고 저희 경기권역 지원기관에서 경기 소재한 기업들은 그 담당자가 참여를 해서 2명 정도 이렇게 기업에 방문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장 실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취합이 되겠죠. 보안까지 완료가 된 최종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증심사 소위원회가 꾸려져서 육성전문위원회도 꾸려지고 해서 네, 심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심사 때는 대표님이 따로 배석해서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자료가 취합됐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네,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를 따로 하시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사가 다 이루어지면 결과 발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저희 사람관리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를 하고 이제 뭐 진흥원이나 이런 홈페이지에서 네, 업로드가 다 되고 연락도 다 드릴 겁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럼 신청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는 보통 뭐 빠르면 한 2개월 반 정도 걸리고요. 조금 늦으면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 신청 접수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접수는 상시 접수이세요. 그래서 이 통합정보 시스템에 공고가 연초에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접수는 기업에서 상시적으로 네, 뭐 24시간 언제든 하실 수 있는데 분기 1년 4분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신청은 상시나 심사는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 시점에 맞는 분기에 따라서 심사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염두하셔서 그 신청이 도래한 뭐 1, 2주 전부터 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은 심사의 시점이 딱 빠르게 알맞게 되겠죠. 근데 너무 뭐 예를 들어 2차 시에 신청을 하실 텐데 1차 시 심사 뭐 그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를 받아보는 기간이 네, 조금 길어지겠죠. 그래서 1년의 4분기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을 제가 알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작년부터 4분기로 시행됐다 보니까 이 분기별 일정이 정례화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의 시점을 제가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번 1분기는 조금 1월 20일까지 신청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설 연휴가 그 20일 상간으로 좀 끼어 있어서 설 연휴 때문에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는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1월 20일까지시고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 정도까지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교육을 뭐 간단히 들으시고 신청을 1월 달에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기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청 서류 를 이제 보완을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접수 마감 전 최소한 2, 3일 전 뭐 원래는 일주일 정도 저희가 검토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 최소 2, 3일 전 정도에는 이제 저희 기관에 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보완이나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4분기 해서 지금 1월 20일까지가 1차 1분기고 2, 3, 4분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한 3월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는 한 6월 정도 4분기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접수를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개괄표를 보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 1번부터 7번까지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요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청 당시에 네, 충족하고 들어오셔야 할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잘 나오시는 상황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제가 비교를 해드린 표를 갖고 온 거는 어쨌든 사회적 기업 먼저 설명드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뒤에 설명드릴 건데, 뭐가 빠지고 뭐가 더 추가되는지 알고 시작하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1번 조직 형태, 2번 유급 근로자 영업 활동 수행, 3번은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해서 5가지 세부 유형이 또 나뉘어지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5번째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6번째 정관 규약, 7번째는 이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라. 이렇게 7가지 요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충족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준비하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표 보시면 노란색 섹터에 있는 요게 이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요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4번, 5번 요건이 예비 사회적 기업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조직 형태부터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이 조직 형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조직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우리의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 형태는 이제 큰 맥락으로 보시면 법인의 형태여셔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이제 우리 신청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시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법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고 뭐 주식회사가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다양한 단체에 어쨌든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 법인의 이제 다양한 조직으로 네, 변경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법인이 됐다고 가정하고 법인에서 우리가 사업 확장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실적, 네, 인증 신청 당시에 신청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실적까지 모두 포함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 재무제표, 매출액 같은 부분도 지점까지 통합되어 있는 네, 실적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근로자 수도 지점에 있는 인원까지 산정이 되니까 뭐 취약계층 비율이나 이런 것들 산출하실 때도 지점까지 포함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증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은 인증 받으신 본점도 있겠지만 지점까지 그 지위가 이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지점도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내용의 이제 맥락입니다. 네. PDF 파일은 제가 이 교환이라고 하죠. 이 교환은 제가 개별 메일로도 송부를 드렸으니까 뭐 외부에 유출하시지는 뭐 도용이나 이런 것들만 안 하시면 참고용으로 계속 네,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점도 이제 사회적 기업 네,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된다 하는데 유의하실 거는 맨 마지막 네 번째 점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지점이 법인 등기상 전부증명서상에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지점의 실적은 제외된다. 그래서 이 맥락은 이제 법인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지점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네,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증의 지위도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점이 지금 별도로 있으신데 법인상 등기 정보 증명서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요 지점은 인정되지 않으니 지점으로 등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 독립성 여부 요게 조금 이 조직 형태에서 제일 이슈가 많이 되어 왔고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청기업의 대표님께서
별도 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뭐 이런 조직 형태 1인 단독으로 기업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 기업만 그렇기 때문에 뭐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대표자님께서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게 되면은 그게 개인 사업자건 뭐 주식회사건 관계없이 그 별도 사업체 간에 별도 사업체와 신청 기업에 독립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 독립되는 운영되는 네 가지 사항은 이제 여기 맨 하단 빨간색 표시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업과 신청 기업과 별도 사업체 간의 사업 내용이 유사한지, 주사업 내용이 유사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독립된 사무공간, 소재지, 뭐 층이랑 호수까지 동일한지, 소재지가 동일한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근로자분들이 이제 기업, 신청 기업과 별도 설립된 사업체 간에 근로자가 지금 업무를 이제 섞여서 혼재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기업 간의 뭐 매입이나 매출, 상호 거래 내역이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뭐 네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만 있다, 뭐 두 가지만 있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사업체와의 독립성을 확인을 합니다. 네. 요 네 가지에 지금 뭐 결격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시면은 별도 사업체가 있어도 뭐 인증을 받는데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요 네 가지 사항 중에 걸리는 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요거를 해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개인 사업자가 지금 별도 사업체로만 이제 본점을 좀 집중해서 본 기업, 신청 기업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개인 사업자를 뭐 폐업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좀 녹화가 돼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응답은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의응답 따로 다 받는 시간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 독립성 여부가 조직 형태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슈되는 사항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유급 근로자인데요. 두 번째 유급 근로자 파트는 이제 우리가 유급 근로자라고 하면은 이 제도 안에서는 큰 맥락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대보험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등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이 유급근로자 제도 안에서는 이 제도 안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은 유급근로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신청 전월 말 기준으로 네 1월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12월 말이 전월 말이겠죠. 이렇게 전월 말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는 필수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어야만 인증 신청 대상이 되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단 여기 일자리 제공형은 신청 전월 말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이 필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3번 요건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서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하시는 기업은 전월 말 6개월 평균 3명 이상은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유급근로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뭐 유급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중에서도 대표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와 대표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제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 직계 존속은 우리 대표님의 바로 부모님이 존속이 되실 수 있고 비속은 이제 자녀가 비속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 등기사항에 나와 있는 임원분들, 이사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급근로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래서 이 사항을 유의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이분들 제외하고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유급근로자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단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된다. 요거도 뒤에 요건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뭐 유급근로자에 대한 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뭐 직업 안정법, 뭐 고용노동관계 법령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준수를 하고 있어야겠죠.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된다. 네, 요거는 이제 고용조정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어쨌든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근로자가 고용이 되고 이런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시면 그런 상황들은 자주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정은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때 그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연스러운 그냥 뭐 아무런 관계없는 퇴사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조금 불황을 맞이하셔서 어, 어, 근로자의 뭐 의사 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불황 때문에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럴 경우들을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의 큰 틀에서 우리가 취약계층한테 뭐 정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가치 중에 하나인데 요 가치에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청 직전 6개월에 고용조정이 있는 사실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시점은 신청을 조금 유보해 두셨다가 이후에 신청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청하셔도 이 고용조정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네, 심사에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한번 신청 전에 우리 6개월 동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급 근로자를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서류,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릴 서류들은 뭐 유급 근로자가 현재 몇 명 있는지 명부나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최저임금 이상인지 이런 급여 대장 고용보험 가입자 서류 이런 것들이 일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증빙 서류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청하실 때 보완을 받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유급 근로자에 대한 참고 자료이니까요. 4대 사회보험을 적용제외 대상에서 뭐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에서 이런 분들이 적용 제외가 되니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라 하고 참고 자료로 남겨드린 거고요. 참고 자료는 한번 나중에 읽어만 보시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참고자료 두 번째 파트인데요.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근로자분들에 대해 적정 임금도 산출해 주실 수 있고 지급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해마다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니까 그 해에 맞게 우리가 좀 기업 착오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미달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제가 현장 실사가 많이 조금 발견을 좀 했었어요. 또 안타깝게 떨어지신 기업들도 있으니 우리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노무사분들께 자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 우리가 그 근로자의 시간에 맞는 급여를 잘 책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급은 이제 9,620원이 올해 기준이고요. 그래서 올해 급여는 올랐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 40시간 기준의 이제 월급은 200만 580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40시간 기준으로는 사실 계산을 하기가 참 쉬워요. 나와 있는 자료들도 많고. 하지만 뭐 15시간이다, 뭐 30시간이다, 20시간이다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계산법을 참조하셔서 주휴수당까지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잘 산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불산입되는 수당도 한번 읽어보셔서 우리가 식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 지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인데요. 사실, 요 사회적 목적 실현이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목적이면서 소셜 미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5가지 유형을 우리가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에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형별로 요건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총 5가지인데 여기는 3개가 나와 있고 뒤에서 2가지가 더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일자리 제공형,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 세 번째는 혼합형 이렇게 앞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형은 그 단어 그대로 우리의 주된 목적, 소셜 미션이
취약계층한테 괜찮은 일자리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을 고용한 근로자의 비율이 30%는 넘어야 우리가 요 목적을 갖는 유형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가 넘지 않는다고 하신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라고 한들 이 실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실적을 채우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이제 조직의 주된 목적, 우리의 소셜 미션이 취약계층에게 뭐 교육 서비스 등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 신청을 하신 유형이고요. 그래서 이 만족할 수 있는 실적 요건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30%를 넘고 있어야 된다. 네. 30%가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혼합형. 혼합형은 앞에 설명드린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이제 합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비율은 30%가 아닌 조금 줄어서 각각 20%를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유형에 대해서 예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인데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우리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네,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은 쪼개져요. 그래서 가형 먼저 보시면 가형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20%를 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이 유형의 선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형의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인데 뭐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정 뭐 이슈 뭐 살림의 문제라든가 뭐 그 지역의 뭐 어떤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데 그 해결하는 포인트가 있으면서 그러면 그 실적을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면은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때 사용하는 이제 지출이나 또는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대비해서 40%가 넘게 되면은 이 유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형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이나 자금 등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이 조직들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우리가 맨 앞에서 설명을 했던 사회적 경제 기업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뭐 이렇게 네 가지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인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자금 등을 지원한 할 수 하고 그런 사업 내용이 있으신 조직이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형에 해당되는 그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컨설팅이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그 비율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를 넘고 있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타 창의력 신형인데요. 앞선 네 가지 유형들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실적화하는 데 다 실적 산출이 가능하고 개량화가 가능을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 목적을 해결하고 있고 미션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앞선 네 가지 유형처럼 실적 산출이 객관적으로 산출이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는 기업들은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업 특성상 이런 취약계층 고용, 뭐 제공 비율 등등의 실적들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일자리 제공형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요건들 어떤 좀 유의사항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약계층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에 30% 이상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인정 기준은 우리가 전체 다 똑같아요. 이건 모든 유형이 똑같은데 신청 직전월 6개월의 실적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모든 유형이. 예. 그래서 1년이 아닌 그 6개월을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유급 근로자가 이제 다른 유형들은 한 명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 일자리 제공은 당연히 일자리가 우리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인 이상은 필수적으로 평균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명 중에 한 명이 취약계층이면 일단 30%가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최소 비율은 그렇게 되겠죠. 네. 더 많을수록 그 가치는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3명 이상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대표자님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임원분들은 근로자의 선정이 제외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렇게 취약계층을 30%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신청을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괜찮은 일자리라는 거는 뭘까라고 보시면은 여기 1번, 2번, 3번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1번은 이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게 목적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고용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까지 요건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괜찮은 일자리를 우리가 모두 제공하면 참 좋겠죠. 하지만 사업의 특성이나 우리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모두 전 인원을 괜찮은 일자리를 채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인 30%에 해당되는 이 인원들은 필수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 나머지 비율인 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요건상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명 중에 3명이 의무 고용 비율이라고 하면 3명은 이 괜찮은 일자리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네, 그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허용을 해주겠다. 요 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신청기업의 사용 내용이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 건축업이나 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건설업을 하시면 뭐 용역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일용직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런 비율이 너무 높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 특성에 따라서 계절적이나 뭐 한시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조금 그런 사유가 있다고 소명이 되면 논의는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 고용도 조금 일부 네,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OEM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세부 기준을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뭐 예시로 들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7월 달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가 직전월 평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별로 우리가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몇 명인지 해서 취약계층 비율이 몇 명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조금 흔치 조금 예외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취업 애로 계층 고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 3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유급 근로자가 3인 미만이더라도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 장애인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을 이제 2인 이상만 고용을 했다고 하면은 어 3인 미만이어도 이렇게 취업 애로 계층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을 하다라는 좀 예외 사항입니다.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인정기간이라고 해서 뭐, 네. 요거는 이제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 그러니까 저소득자를 예를 들면 뭐 이 저소득자가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퇴직 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고용할 당시에는 저소득자셔서 저소득자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하셨는데 고용 이후에 당연히 우리가 급여가 지급이 되면서 저소득자가 해소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사실 취약계층이 탈피가 된 거지만 우리가 기존에 채용 전에 저소득자였기 때문에 채용을 한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퇴사를 하기 전까지는 저소득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저소득자의 그 취약계층을 유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할 때 이분을 저소득자 관련된 서류를 그 전 거를 제출해 주시면 인정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목적 일자리 제공형 관련된 증빙 서류로는 당연히 유급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 서류, 뭐 명부, 근로계약서 등등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알아볼 텐데요.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우리가 사회서비스 제공이 우리 주요 목적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인 기업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비율이 30%가 넘는 비율을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면 네, 이렇게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예시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하는 제공 기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주로 아동센터나 그런 단체에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교육 서비스는 뭐 역사 교육이 또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은 이제 일반 아동들보다는 이제 교육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서비스로서 교육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을 테고 혹은 우리가 뭐 장기 요양 서비스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바우처 사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예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빙하시는 이제 실적 기간은 제가 또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6개월간의 사회 서비스 중에 취약계층한테 제공한 것들을 각각 주셔야 되는데 그 전체 서비스 제공 내용을 제출하실 때 기준을 어느 정도 통일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인원 횟수,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왼쪽부터 써드린 순으로 우선순위이고요. 그래서 먼저 인원으로 산출을 먼저 해 주시고 그게 조금 불가하다, 어렵다 하시면은 얼마나 했는지 횟수 그리고 시간 이렇게 증빙을 해주실 수 있는데 다만 통일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별로 인원수를 몇 명의 전체 대비 취약계층 몇 명한테 제공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각각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사회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네. 그래서 이번은 뭐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인데 뭐 보건복지부의 뭐 요양이나 장기 요양이나 뭐 관련돼서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서 등록이 되신 기업들은 이 바우처 제공 실적 중에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을 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해줘서 이 등급 판정자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한테 제공한 실적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역교육훈련 기간은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산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인데요. 그래서 예시 보시면은 이제 인원 기준, 시간 기준, 횟수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사회 서비스 제공은 이제 과거의 실적들이다 보니 조금 취합이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요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한국사회적 기업 진흥원
그래서 이제 표준 양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사람과에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양식이 표준 양식이 있어요. 이 표준 양식은 이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우리 기업에 조금 맞게 조금 변동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어쨌든 표준 양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거를 기준으로 한 양식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보통 수혜 기관 우리가 어디 센터나 어디 기관 장애인 요양 장애인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장애인 기관에 50명 정도의 인원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면 원래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했다고 하면은 그 50명에 대한 개별 장애인 등록증서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50명에 대한 건건이 개별적으로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50명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 있으시다 하시면 그 기관에 우리가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이제 받아주시면은 우리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 50명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 없이 그 기관 자체에서 50명에 대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또 직인을 찍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조금 수월하게 받아주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신청하시는 제공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반드시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사회 서비스 제공형의 사회 서비스 범위는 이제 참고 자료인데요. 우리가 뭐 한국 표준산업 분류가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이 하고 있는 업태나 종목이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나 종목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업종이어야만 이 제공형에서 이제 인정이 가능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PQERNSTA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표준 산업 분류표를 참고하셔서 이제 뭐 교육 서비스나 그 사회 서비스 업종이 우리의 이제 업종과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은 업종을 좀 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해서 분류표는 저희 사람과에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혼합형 설명드릴게요. 혼합형의 경우에는 이제 어, 제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합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20%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이 취약계층한테 20% 이렇게 각각 20%이면 이제 이 실적에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름을 하고 조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혼합형은 각각 20%를 만족하면 된다의 차이점만 있을 뿐 모든 일자리 제공 기준과 사회 서비스 제공 기준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합형은 이제 신청하시는 기업 중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일 비율이 좀 낮은 비율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혼합형은 이 두 가지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두 다 신청 접수하실 때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건 중에 30%가 다 넘으시다고 하시면 한 가지 유형을 선택을 많이들 하시고요. 30%가 둘 다 안 되는데 둘 다 하고 계신다 하시면 그런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이 유형을 신청하시겠죠. 그런 유형 외에는 네, 뭐 일단은 일자리 하나, 사회 서비스 하나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공헌형인데요. 지역사회 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조금 특화된 지역에 한정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의 기준은 여기 보시면 뭐 지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 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 군, 구 또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많이 시를 많이 지자체 네 기초 시를 많이 이제 지역으로 선정을 하시고 이제 뭐 도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양평군이나 뭐 용인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양평군에 뭐
태양 에너지 요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태양광 햇빛 발전소를 건립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금 환경 친화적인 전기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햇빛 발전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건립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네, 요렇게 이제 좀 지역에 조금 특성화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해요. 요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설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역 그런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해당 시라고 치면은 그 시의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문제를 우리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때는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는 설정했지만 그게 조금 객관화된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지역의 조례 같은 것도 많이 확인을 해보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 지역사회 공헌형은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가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의 취약계층, 이제 지역에 한정된 취약계층 고용을 해야 되고, 지역에 한정된 분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뭐 청소, 인쇄, 가사 간병은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제 지역에서 청소나 뭐 인쇄, 간병 이렇게 통상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좀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다만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고용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일자리 제공과 뭐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한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수원시에 취약계층을 고용했다라고 증빙을 하려면 이제 그분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겠죠.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제공형과 같은 증빙 서류를 요구를 하지만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을 이제 확인하려고 추가적으로 등본 같은 것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형 설명드리면, 나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뭐 취약계층 고용도 아니고 사회 서비스 제공도 아니고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는 전체 소입 또는 지출이 어, 그 해당 문제로 사용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40%는 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 하나 예시를 드리면 뭐 자전거 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몇 년 전에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 그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 요새 ESG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좀 지역의 친환경이나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줄이고 이 지역의 이제 자전거를 문화를 활성화해서 온실가스도 감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어쨌든 강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관광 코스를 좀 개발을 해서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사회 문제, 온실가스나 지역의 그런 전통적인 관광 단지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관광 코스도 개발을 하고 자전거도 이제 코스를 개발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을 신청하신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 뭐 기업을 좀 예시를 드릴 수 있고, 어쨌든 지역사회의 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신청 유형 중에 그렇게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좀 지역에 특화된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도 뭐 재무제표나 계정별 원장
뭐 이런 매출, 이렇게 매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무적인 내용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형의 경우에는 이제 나형보다 조금 더 신청 비율이 적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컨설팅이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조직은 이제 저희는 뭐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 대상으로 뭐 재정 지원 컨설팅도 해드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증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시는데 또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조금 컨설팅이나 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다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도 전체 이제 수입 또는 지출에서 이제 그 사회적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의 컨설팅이나 자금을 40% 지원하는데 40%의 지출을 썼다고 하면은 요 유형이 해당되시겠죠. 요것도 그래서 증빙서류라는 매출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볼 테고 그 수혜 기관이 사회적 경제 기업인지 확인하려고 뭐 사회적 기업 인증서 같은 것도 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기타 창의력 신형 유형인데요. 기타 창의력 신형 유형은 앞선 4가지 유형은 계량화, 뭐 실적도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4가지 유형으로도 이제 비율이 산출이 안 되고 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소셜 미션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들이 있으셨으면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 자체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 자료도 사실 정해진 내용들이 없어서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공연을 보통 문화예술을 하시는 단체나 기업들이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많이 들어오셨었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공연 사업을 하는데 그 공연의 내용들이 뭐 취약계층의 뭐 고용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에 대한 수혜자들이 뭐 취약계층인지 비취약계층인지 왜냐하면 뭐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예매가 가능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200명한테 공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인지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의 특성상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연을 하는 건 맞지만 취약계층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예시를 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상에 우리가 소셜 미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이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기관에 조금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취약계층 지원, 편의 제공, 뭐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타 창의력 신형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타 창의력 신형 세부 기준은 뭐 사실 정리화된 게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조금 더 논의를 사실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이게 사회 문제가 맞는지부터 좀 검토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들로 그리고 뭐 이 소셜 미션도 이게 사회 문제가 맞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타 창의력 신형은 이게 조금 최근에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 작년도 제일 최근 4차 시부터 우리가 3, 4차 시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요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객관화된 점수로 지표화하고자 이 SVI라는 사회적 가치 지표가 추가가 됐어요. 이 기타 창의력 신형 기업들이 신청을 하실 때에는 요 사회적 가치 지표까지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도 작성해 주시고 자료들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 지표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가치 지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SVI라고도 하는데,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이제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을 해둬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이나 평가를 해주는 그 지표의, 그러니까 도구로서 활용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처가 원래는 뭐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외부 기관과의 사업 연계를 위해서 이 지표를 이제 우리가 점수화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이 정도 추구하고 있다라고 조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 지표를 요 지표는 사실 총 14개 지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SVI 사회적 가치 지표 활용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은 저희 사람과세상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지표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점수가 책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기타 창의력 신청 신청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매뉴얼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예시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작성 예시도. 그래서 신청을 해주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 세부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기타 창의력 신형 기업은 요 SVI 측정까지 이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랑 작성까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4개 중에 5개의 지표만 따로 발췌를 해서 이렇게 심사를 따로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지표인데요. 3번, 6번, 11번, 12번, 14번. 네, 14가지 중에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추가적으로 더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3번하고 6번 그리고 14번, 첫 번째, 두 번째, 5번째 지표는 정성 지표라고 해서 이제 정량화된 내용이 아닌 정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서 제품 서비스에 녹여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서 정성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매출 성과나 영업 성과는 정량적인 지표여서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 성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1, 2개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금액을 적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종 업종, 뭐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동종 업종 대비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 비중에 차지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딱딱 나옵니다. 예,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렇게 정량된 지표고, 나머지 3가지 지표는 정성적인 지표니까 작성하시는 예시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이게 유지가 된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창의력 신형 기업들은 이 추가가 된 사항에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이제 많이 큰 중요한 부분을 많이 넘어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법인 별로 주요 의사결정 기구가 있을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 주식회사가 많으시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뭐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에 뭐 2회 정도 이렇게 이사회를 개최해서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이제 회의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이사회를 이제 하실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라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근로자 중에 이제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사로 등기를 해서 이제 이사의 자격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라고 해서 이제 외부의 이제 유관기관의 뭐 이사라든가 혹은 사회서비스 수혜자 등등 이제 외부의 이제 인사를 이제 우리가 이사로 등기를 해서 외부의 자문도 구해서 이게 외부의 입장과 근로자들의 입장 그리고 근로자 대표진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 그리고 기업의 대표의 입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이제 범주 내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라라는 내용으로 요 이제 규정을 이제 두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된 의사결정 구조의 실질적 운영 보시면은 이제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의 이제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사회면 이사회 회의록을 이제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한 부는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만약에 1회 하셨다고 하셔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 1회 회의록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가 같이 참여한 회의록을 주셔야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을 만족하고 회의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임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선임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 회의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하시면 돼서 이사회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이사를 취임 후 회의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심사 기준 주된 의사결정 구조의 기구 해서 이제 뭐 민법에 따른 뭐 법인 조합이나 회사 등등의 그런 법인들은 이제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이나 규약 등의 규정한 의사결정 기구를 인정해 준다. 어쨌든 모든 법인이 똑같이 의사결정 기구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회의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뒤에 내용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된 의사결정 구조의 구성 및 운영해서 중요 의사결정 기구 구조 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돼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 그리고 이사는 뭐 대표님이 될 수 있겠죠. 최소로. 그래서 최소 3인은 꾸려져야만 이 회의체가 운영이 되겠죠. 뭐 근데 뭐 사내 내부 이사들이 여러 명 있으시다 하면 뭐 5명, 6명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소로는 3명 이상은 필요하시겠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다만 이 이사진 그래서 근로자 대표도 사내이사로 등기가 됐고 사회 외부 관계자도 사회이사로 등기가 됐고 그리고 뭐 근로자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님 그리고 뭐 여러 이사진 그렇게 구성한 인원들이 친인척 등 대표님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구성이 50%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만 50% 초과하면 불인정한다. 이 말은 뭐 6명 중에 3명 이상 그러니까 4명 정도가 대표님의 다 친인척 가족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이 이사진 중에 50%가 넘게 되면은 이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뭐 연계기업 인사 등등의 다양한 분들로 사회이사를 이제 선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로자 대표는 이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선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근로자들이 투표로 선출해서 근로자 대표를 이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는 등기사항에 근로자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도 보시면 등기 전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선출 동의서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분으로 추대를 한 거에 대한 이제 동의서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로자 동의서 등으로 대표성을 확인한다. 네.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번에 이제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참여해서 요거는 21년도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무조건 이사회이지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도 되지만 운영위원회를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둔다고 하시게 되면 운영위원회 실적 또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는 형태인데요. 그 인가를 받는 당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선임하시지 않으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지위의 특성상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족되어 있다고 가름을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만 제출해 주시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요건을 증빙하시는 자료들로는 제출하실 자료들은 뭐 정관 그리고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이런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등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요건은 이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해서 50%를 넘고 있어야만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노무비를 1억 지출을 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1년 동안의 매출은 5천만 원은 넘고 있어야 최소 5천만 원은 넘고 있어야 50%가 넘겠죠. 그렇게 매출이 나와야만 어쨌든 근로자 인건비도 주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노무비나 매출 확인해 보시고 50%가 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외되는 항목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영업수익은 뭐 제조업은 당연히 원가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가 제외해서 산출을 따로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빨간색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요것도 실적 기간을 6개월 산출해요. 모든 실적 기간은 6개월인데 재무제표상에 6개월 안분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기장대리 맡기는 세무서에서도 6개월을 딱 안분해서 주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2월 달에 신청하시고자 한다라고 하시면은 직전월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1월 말까지가 나온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네. 딱 12월 단위로 끊기게 되면은 12월 달까지는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한 해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조금 1월, 2월 이렇게 조금 이제 기간이 잘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를 받는데 우리가 자본 완전 잠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총 자본 해가지고 총 자본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은 요것들을 해소하시고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증빙 서류로는 그래서 뭐 재무제표, 뭐 사업자 등록증, 계정별 원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이제 산출을 할 때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뭐 기관에서 회계사분을 이제 풀을 구성을 해서 이 6개월간의 노무비 대비해서 매출액이 50%가 넘고 계신지를 별도로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제 정관에 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정관, 그냥 일반 주식회사 정관이나 일반 정관들은 그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시기 전에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목적을 담은 수정사항, 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수정 사항들이 더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 보통 정관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정관을 수정할 사항들인 거예요. 사회적 기업 신청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정관을 이제 수정을 하시고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공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공증은 공고 마감 전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증하실 때는 공증 행정사의 그 공증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 번 수정하실 경우에는 그만큼 공증 비용이 발생하시니까 수정을 하실 때 공증을 하실 때 한 번에 받으시려면 수정을 다 하시고 저희 기관에 조금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 사항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 사항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조직 형태별로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정관이라고 검색하시면 조직 형태별로 샘플 정관이 있어요. 수정이 다 되어 있는. 그래서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뭐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별로 샘플 정관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샘플 정관 참조하셔서 이 수정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좀 참고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이랑 뭐 의사결정 방식도 우리가 사회이사 근로자대표 선임한다고 이제 우리가 회의록도 제출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정관에 담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공증이 필요한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단재단법인이나 사협,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이제 공증은 따로 필요 없으시고요. 주식회사만 공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 당시 때부터 이런 내용으로 정관을 이미 수정이 돼서 인가를 받기 때문에 따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이제 요건인데요. 요거 이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 이 배분 가능한 이윤에서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배분 가능한 이윤이 뭔지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해에 재무제표를 봤더니 우리가 당기 순이익, 네, 이익이 발생을 하셨어요. 손익계산서 보니까.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서 우리가 손익이 나게 되면은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같이 재무제표상에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 상에 법정 적립금 적립액을 빼게 되면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배분 가능한 이윤에서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는 그러면 인증 신청 전부터 되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증 신청 전에는 우리가 인증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의무사항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이렇게 하겠다고만 정관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회적 기업이 되고 난 이후에 요거를 지켜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뭐냐? 가 또 중요하겠죠. 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뭐 기부나 이런 뭐 이렇게 물품 기부나 이런 것들을 뭐 사회 재투자, 후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우리가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재투자가 3분의 2 이상이면 너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근로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 노트북 하나를 샀다 하면은 노트북을 하나 산 것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에 효율성이 생기게 되고 뭐 휴게실이나 탕비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했다. 이런 것도 근로자의 다 복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도 다 결국에는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재를 사든 다 근로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 재투자를 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회적 목적 재투자할 의무는 그 해에 없으신 거겠죠. 네, 순이익이 발생해야만 이 재투자 금액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손실이 났다 하면 의무사항은 아니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7가지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7가지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비 서류들은 제가 계속 하단에 명기를 해놨었죠. 그 명기된 사항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고 이 하단에 명기된 노란색 표만 계속 각각 보시면 또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인증 서류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또 자료실의 요구,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되게 친숙하게 많이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는 이 서류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조금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좀 편하게 준비하시고자 하십사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을 좀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정 요건은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과 중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름되는 사항도 많아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 두 가지 파트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딱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한 가지 파트로 이제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두 가지 신청이 가능한데 중복 지정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신청은 이제 그 신청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 두 유형 중에 가장 최근에 받은 유형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후순위로 지정을 받으신 거는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지정을 받는 거는 아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정을 받아도 큰 유형에 따라서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에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일원화 하겠다는 맥락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 조금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고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역형은 이제 우리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거죠. 저도 경기 권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을 경기도청에서 이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연해 2회 공고가 나와요.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는 2월 정도, 하반기는 10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네,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신청 전에 뭐 저희 기관 통해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요거는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네, 여기서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하시고 가입하시고 신청을 접수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도 당연히 심사 전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기관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각 시의 담당 주무관, 뭐 수원시면 수원시, 용인시면 용인시 해당 주무관이 나오게 되겠고, 저희 사람과 세상은 사회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구하고 좀 확인하러 저희 기관 담당자가 나가게 되고, 고용지청의 주무관, 이제 지역의 고용지청 주무관님께서 노동관계 법령이 위반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세 분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장 실사는 마찬가지로 현장에 방문해서 뭐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심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심사 전에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제 되는데, 심사는 이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고 심사위원이 꾸려지는데, 인증은 대표자님이 배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예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배석을 합니다. 네. 코로나 때는 유선으로 대체를 했었고 요즘 추세로는 다시 재개가 돼서 심사장에 방문을 하셔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질의응답도 받고 대표님이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심사가 이루어지면은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이 기간들도 공고해서 신청까지 해서 결과가 발표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처형 설명드리면 부처형은 우리가 이제 어, 소관 부처가 중앙 부처가 총 10개가 있어요. 뭐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중앙 부처들이 있는데 이 중앙 부처들의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신청하는 기업을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공고는 총 10가지의 공고가 나오겠죠. 이거는 부처별로 공고가 조금 상이해요. 어떤 부처는 3번 낼 때도 있고 어떤 부처는 1년에 한 번 낼 때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사업 내용이 어떤 부처에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부처를 어쨌든 선택하시게 되겠죠. 그럼 선택한 부처의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여다 보시면은 공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접수나 현장 실사 이런 내용들은 동일하니까 넘어갈 텐데 부처형 심사는 대표님이 배석하지 않아요. 네, 그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부처형 공고 일정을 나온 표인데요. 올해는 아직 이 책자가 나오지 않아서 갱신을 하지 못했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식품부, 뭐 환경부, 부처에서 공고가 언제쯤 나왔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요거 참조해서 올해 정도의 추이 정도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개괄표, 첫 번째 예전에 봤던 개괄표가 다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7가지 요건이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2가지 요건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라는 단어가 붙었듯이 완화되는 요건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진입이 최종 목표이지만 이제 그 충족 요건에서 다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 기업 먼저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받 것도 받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꼭 예비사회적 기업을 그럼 먼저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 시점에 맞춰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가능하다 하면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바로 가능하다 하면 사회적 기업 먼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가지 요건이 빠지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 요건 제가 뭐 근로자대표 사회이사 선임해서 회의도 해야 된다. 요 요건이 빠지시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성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신생 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조직 형태. 조직 형태는 네, 개인 사업자가 안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법인,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서 해당되는 그 조직 형태에 대한 법인 형태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박물관 진흥법에 따른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되고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른 뭐 예술 단체도 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에서는. 네. 그리고 네. 조직 형태에서 제가 사회적 기업 때 중요하다고 했던 그 대표님께서 별도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독립성을 본다고 했죠. 네, 그 독립성도 예비사회적 기업에서도 똑같이 봅니다. 네, 그래서 별도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인데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일자리 제공형부터 기타 창의력 신형까지. 모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네. 실적 뭐 일자리 제공은 취약계층 30% 고용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도 다 동일한데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차이점은 사회적 기업은 실적 6개월 기간의 실적을 충족을 해서 그 비율을 맞춰야 들어올 수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신생 법인들도 많고 예비이기 때문에 계획을 봐요. 네. 실적은 참고사항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사회서비스 제공형인데 30% 취약계층한테 30%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가 30%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맥락은 실적이 아닌 계획을 보고 만약에 실적이 있었다 하면은 우리 기업의 실적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가는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관 및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30%를 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네. 다만 네.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에는 이제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차이점인데 사회적 기업은 모든 유형이 근로자가 1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일자리 제공형은 3명 이상 꼭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일단은 근로자가 없어도 돼요. 1인 대표여도 신청이 가능한데 일자리 제공형은 일자리를 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서는 3명을 받고 이 예비사회적 기업 때는 완화된 요건으로 1명 이상은 꼭 있으셔야 돼요. 이 근로자가. 네.
근데 만약에 한 명만 딱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은 반드시 취약계층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비율이 30%를 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네. 이 일자리 제공형 기업은 꼭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 이제 일자리 제공형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내용은 다 동일해요. 비율도 취약계층 고용비 30%, 괜찮은 일자리 제공해야 되고, 사회 서비스 제공도 취약계층 비율 30%. 이런 식으로 실적은 실적 기준은 동일하나 모든 건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서 상의 계획을 본다. 네. 실적은 참고 사항이다. 이 맥락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업활동 수행인데요. 영업활동 수행은 이제 매출액은 제가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우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은 그럼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하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 일단 주시고, 그리고 매출이 있으면 매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매출이 우리가 없다, 영원이다 하시면은 사업활동 수행을 위해서 어떤 기자재를 샀거나 뭐 볼펜 한 자루라도 샀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매입 자료라도 주시면은 영업활동 수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인데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재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도 동일해요. 근데 제가 신청 당시에는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항을 정관에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공증을 받아주셔야겠죠. 이것도 동일하게.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라고 해서 요거는 인증해서 좀 보지 못한 요건이었죠. 뭐 요거를 추가로 설명드리면 뭐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교육 이수가 필요해요. 뭐냐 하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제 어쨌든 업력도 낮고 이제 창업 초기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을 좀 듣고 신청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신청 공고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대표자 이수분이어야 돼요. 1년이 넘은 교육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이러닝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 필수 과정이라는 교육을 들으시면은 이수증이 나오는데 그것도 대체가 가능하고, 그런 교육 외에 뭐 지자체 수원시 사경센터, 뭐 용인시 사경센터 등등 센터에서 하는 사회적 경제 교육을 들으셨다 하시면은 5시간 이상짜리의 교육 이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뭐 금일 교육도 어쨌든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도 맞긴 하지만 이 교육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이수증이 따로 나오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들었다 하셔도 여기에서는 따로 제출을 하실 자료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이수증 나오시는 교육을 추가적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게 사회적 기업 인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한 사항인데요. 뭐 이렇게까지 가셔야 되면 안 되겠지만 지정 심사에서 뭐 2년 이내에 3번 우리가 심사에서 탈락되셨다 하시면은 그 탈락된 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뭐 밑에 것들은 거의 그런 일은 많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비사회적 기업은 뭐 이제 공통적인 부분 외에 차이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관심이 있고 이제 만약에 되셨을 때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자 좀 알고 있어야만 어쨌든 신청하시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생기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정 지원 사업은 이제 우리가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지원은 직접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사업비를 지급받은 금액 가지고 사용하는 게 직접 지원이고요. 간접 지원은 돈을 받지 않고 뭐 융자 사업이라든가 공간 사업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금액을 받는 사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직접 지원 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되시면은 이제 1년에 공고가 2번 나오는데요. 그 공고가 나왔을 때 신청을 하셔서 또 심사를 받아서 서류적으로 작성을 하셨고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의무적으로 되자마자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다 해서 지원 인원은 기업당 1인에서 50인 이하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3명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직업, 사업에서 3명 정도가 더 필요하시다. 이런 업무가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신규 3명에 대한 계획을 쓰고 그 3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3명을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공고를 지적으로 내서. 어쨌든 예정자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기간이 있어요. 지정기간, 예비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의 지정기간이 주어지고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지 않는 이상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3년 기간 내에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급 수준은 이제 뭐 자부담 비율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1, 2, 3년 차에 대한 이제 비율인데요. 뭐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면 50%까지 우리 이제 지원을 받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은 권장을 하기 때문에 70%까지 지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일자리 지원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전문 인력, 말 그대로 마케팅, 영업 등등의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이제 지원 금액도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겠고, 사회적 기업은 2명까지 지원이 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분야별로 한 명 신청이 가능하다. 얘는 이제 공고가 한 번 나오고 상시 접수예요. 네, 일자리 창출 사업은 1월하고 5월에 나왔을 때 2번 신청할 수 있는데 전문력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것도 활용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개발 지원 사업은 인건비성 지원은 아니고 우리 사업 매출액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 비용을 지원을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공고가 보통 세트로 같은 날짜에 나와요. 그래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연 2회 그래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원 한도는 사회적 기업은 1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신데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갑자기 나왔죠. 네. 차이점은 일자리 창출하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 사업개발비만큼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규모를 확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개발비만큼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사업개발비는 뭐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그리고 뭐 우리가 교육을 하는 업체인데 교재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싶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개발비를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지원 기간은 사회적 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2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만 해당되는 지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4대 보험료, 이제 기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최대 지원 기간은 4년입니다. 보실 수 있고 지금까지 네 가지가 돈을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원이었고요.
이제 간접 지원 설명드리면, 간접 지원은 이제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되시고 나면은 우리가 뭐 노무 부분이나 경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생기시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는 이제 권역 지원기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노무사 풀이나 이렇게 법무사 풀이나 이렇게 풀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요번에도 이제 공고가 곧 나올 텐데 기초교육지원사 공고가 나오면은 우리가 해당되는 자문을 받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을 해드리고 한 3, 4회 정도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제 지원, 이거는 사회적 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뭐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 등등의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바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별도로의 신고가 필요해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됐다라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장 대리인을 맡기는 세무서 측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됐으니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인데요. 요것도 이제 사회적 기업만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는 이제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뭐 계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공공기관에서는 이 기관마다 실적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이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실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물품이나 교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조금 권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출액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제도화되어 있진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정성적으로 주무관님 뭐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예비 사회적 기업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는 뭐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등 지원해서 요거는 이제 뭐 시설 공간 사용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공고가 나오는 단체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뭐 융자 사업도 저희 기관은 융자 사업까지는 하지 않지만 뭐 서울권역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융자 사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담보의 수위도 되게 적고 그리고 이자 비율도 되게 낮게 설정해서 이렇게 쉽게 매출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융자 사업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늘 교육은 큰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방대하게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도 생략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저희 기관에서 한 파트별로 인증 요건이면 인증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도 있고 재정 지원 사업만 따로 묶어서 1시간 반 정도 교육 드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좀 파트별로 교육을 계획하기도 하니까 그 분야별로 파트별로 좀 심층적으로 교육을 듣고 싶으시면 그 교육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